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9일 정부가 LH를 통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은 미분양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부동산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번 대책이 지역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과 미기의 건설 경기에 얼마나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는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미분양 대책을 분석해보고 2025 대구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원배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대구 지역 부동산 현황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국 상황과 비교를 통해서 두 분 말씀을 들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병홍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통상 예측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선행 지표인 거래량 관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2020년도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후 거래량이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거래량 감소는 가격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대구 지역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대구 지역은 타 도시들에 비해서 거래량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가격 또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결과의 주된 원인은 모두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공급 과잉이 주된 원인입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주택 투자자들만에 의한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실타래처럼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 또한 단기간에 쉽게 안정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각계 분야 전문가들이 좀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좀 진지하게 부동산 시장에 좀 해법을 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 자체만 봐도 상황이 녹록지 않고 심각한 것 같은데요. 송원배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죠. 과거 우리가 부동산이 많이 급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 대구 부동산 시장은 2013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면서부터 이제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 조정이 왔죠. 그러던 것이 2023년, 24년도까지 이어졌는데 24년도에는 사실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었고 25년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앞두고 가장 암담한 시장이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지금 이 현 시점은 부동산이 할인 분양, 그다음에 미분양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대구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좀 실적으로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심지어 대구 부동산 시장 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지역 대구 내에서도 또 온도차가 조금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지역 내 미분양 상황 특징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 지금 대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2년도에 14,400호로 가장 많았고 이후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한 8,800개가 되고 악성 미분양이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약 한 2,674개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좀 살펴보니까 달서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구, 수성구, 남구 순인데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은 뭐 사실은 공급된 물량에 비례해서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준공후 미분양은 달서구, 수성구, 동구, 서구 순으로 많은데 아마 특징적인 것은 동구, 서구와 같이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쉽게 좀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입지에 놓여졌기 때문에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데도 쉽게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03년도 이후에 대구시가 주택사업 승인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의 감소 추세나 또는 이런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즉 악성 미분양 물량이 누적해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험의 징후로 이렇게 포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할인 분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할인 분양 상황이 어느 정도고 실제로 그 효과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건설 회사에서 할인 분양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분양이 잘 되면은 할인 분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했을 적에 그러면은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조건 변경을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라든지 발코니 확장 무상 시공을 하겠다든지 이제 이런 옵션을 이제 제공을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뭐라도 하나 더 끼워주는 거죠. 끼워줘서도 또 이 분양이 일정 부분 한계가 닥칩니다. 그러면은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할인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대구시장에서 한 1억 할인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어가지고 이게 수요자들이 1억 할인 같으면 살만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할인 분양으로 인해서 분양이 촉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더 높아져서 지금은 5% 할인, 10% 할인, 경우에 따라서는 20% 할인까지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에는 제한적인 거죠. 만약에 이게 입지가 좋은 곳에 20% 할인한다면 다 나갔겠죠. 근데 이게 미분양이라는 특성이 뭐냐 하면은 입지적인 여건, 생활적인 여건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 시내 곳곳에 따져 있는 거 보면은 할인만 한다고 해서 다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대구 시장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지금까지 공급 과잉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가 신규 공급이 많았고요. 또 신규 공급이 결국은 입주와 도래됩니다. 입주와 맞물리니까 이 시장에서는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입주 물량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또 입주하는 시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뭐 등등으로 이제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금리적인 환경이었죠. 과거에 우리가 분양하던 시점에는 초저금리 상황이었다면은 지금 입주하는 시점에는 아주 고금리 시장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미분양을 촉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적인 규제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지금 대구 시장하고는 다 엇박자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금 송원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과잉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좀 더 들어가라 보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요인이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대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근본과 같이 공급 과잉이 있었는 게 처음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특히 이런 중소도시도 아니고 인구가 200만이 넘는 큰 도시가 왜 이렇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반 산업의 부재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반 산업 부재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 GRDP가 거의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이제 허약한 지역 경제 특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계 경제에서 사실은 부동산, 주택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대구 지역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택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기반 산업과 같은 높고 또 이 커다란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외풍에도 쉽게 지역 부동산 시장이 내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널뛰기 현상을 보인다. 이런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산업 경제 기반이 좀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택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실거주이면서도 경제재로 좀 이렇게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산업이 취약하니까 이 주택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좀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앞섰다가 이 부동산 시장이 나빠지니까 하나같이 다 던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급등하고 또 내려갈 때는 이게 급락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지방학생 미분양 해소 대책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어떤지 한번 실효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 심각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3,000호를 LH가 먼저 매입을 해서 임대 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워낙 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줄어든 건설 투자로 인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한 정부가 건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LH가 악성 미분양을 매입해가지고 3,000세대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뭐 든든 전세
등등전세와 같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후에 6년 후에 분양 전환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사실 몇 가지 좀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7,000호가 넘습니다. 향후에도 준공후 물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과연 이런 한 17% 정도의 약 3,000세대 매입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두 번째, 이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 시장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매입 주택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2008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LH가 또 같은 방법으로 한 7,000호를 매입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16만 호 가까이 미분양이 있었던데 그게 현재와 같은 LH의 재정 건전성을 감안한다면 이게 얼마나 더 매입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당시에도 LH가 이 같은 방법을 썼는데 그 당시에 이 분양가의 약 70%, 즉 한 30%가 할인된 70% 수준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근본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매입을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설사, 즉 과다 지급된 금융비용,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LH가 30% 할인된 70%도 매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내놓을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이제 LH를 통해서 3,000세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방의 미분양 사태를 그냥 보진 않겠다.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는 정도는 있다. 그런데 설령 또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형평성을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듭니다. 이 효과는 크게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LH가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이걸로 누가 혜택을 봅니까? 누가 혜택을 보냐 보면은 사실은 지금 건설사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LH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주게 되면은 판매되면서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냐면은 돈을 빌려준 최우선 수익자 금융사에서 이 돈을 회수해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이 남았을 경우에 건설사가 못다한 공사비도 받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업주체인 시행사도 돈이 갈 텐데 사실은 돈을 빌려준 금융사한테 이제 또 가는 돈 구조이지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장 조치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다 평가가 사실 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비아파트의 아파트 아닌 주택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이런 지역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을 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이 CR 리츠라고 하는 이 제도에 상반기 출시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정책이 교수님 보시기에 해소 효과가 있을지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예.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것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그동안 연 5% 이내로만 일정한 공적 의무를 지게 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같은 제도는 과거 임대주택 시장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는 취지로 활용되었는데요. 이제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은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시장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게 폐지된 제도인데 현재는 비수도권 지역의 약 3억 원 이하의 연립주택과 같은 비아파트에만 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근본에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해가지고 이런 이 등록형 매입 임대주택을 발표를 했고 사실 이게 되려면 민간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앞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주택 시장을 안정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투자 가치로서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연 5% 그리고 10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까지 지면서까지 이 개별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CR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좀 낯설 겁니다. 이 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이제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뒤에 배당 수익 명목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어떤 그런 간접 투자 형태입니다.
사실은 개인분들한테는 많이 낯선 상품인데 상장 리츠와 같이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이런 상품은 사실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CR 리츠는 사실 1997년도에 이런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도입된 취지고 또 이런 CR 리츠는 이런 금융위기와 같이 조금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만 구원투수처럼 등판하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주택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또다시 CR 리츠를 발표했는데요. CR 리츠라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츠의 조금의 변형인데 이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가지고 미분양을 사들인 뒤에 임대로 운영하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정부가 CR 리츠가 시장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CR 리츠가 현재 인가제입니다. 아주 까다로운데 이걸 등록제로 전환하고 또 이 CR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할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CR 리츠를 통해서 건설사들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이 CR 리츠의 목적은 이게 공공복리 증리이 아닙니다. 바로 수익 창출입니다. 앞서도 매입형 등록 임대주택과 똑같이 과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우량 매물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 CR 리츠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참여하는 CR 리츠는 제한적이고 그 정책의 실효성도 뭐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민간 매입 임대 등록 이 사업자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과거 부동산 급등이고 그다음에 이게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을 적에는 그렇게 폐지를 했다면은 지금같이 이 어려운 상황에는 이 민간 임대 등록 사업자를 부활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놓은 제도가 뭐냐면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만 한정하겠다는 거죠. 이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이 악성 매물로 낙인 찍혀 있는데 과연 수익이 나지 않는 이걸 누가 살 것이냐. 놓고 보면은 미분양 아파트 전체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CR 리츠도 마찬가지인 게 벌써 지난해 발표하고 10개월이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2건 정도 또 1000세대 미만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이마저도 아직도 신청은 했지만 등록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 이런 현상을 감안했을 적에는 이 CR 리츠에도 제대로 된 투자를 했을 적에 수익이 나지 않는 구도이기 때문에 좀 더 정책적인 완화를 추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당에서는 송 여사님 네. 지금 비수도권에 한해서 DSR 규제 완화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방안 검토하고 정부에게 전달했고 금융감독원에도 요청을 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이 뭐냐 하면은 그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고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라. 그다음에 이제 DSR 배제도 뭐냐 하면은 DSR이란 뭐냐 하면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정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무주택자가 그다음에 소득도 높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면은 핵심이 뭐냐? 우리가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겠고 그다음에 세제 부담을 완화시켜줘서 이 수요 촉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알맹이는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번에 속빈 강정이다. 사실 알맹이가 없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DSR 규제 빠진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사실은 정부가 지금 너무나 잘 알다시피 대외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데 당분간 또 실질 소득이 증가할 요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방 거주자들한테 빚내 가지고 집 사라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은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향후에 어떤 이런 경기가 반등하거나 또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사실은 그 시점 이후에 DSR 완화를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이 지방의 이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실수요자만 가지고 이 미분양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만큼은 그도 DSR을 좀 배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민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가오는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스트레스 DSR 설명 좀 해주시고 예.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LTV, DTI,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LTV는 부동산의 담보 가치만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DSR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 즉 상환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단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더하기 다른 부채의 이자를 합산해서 이제 상환 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DSR은 이거보다 좀 강도가 높은 건데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합산해 가지고 이제 대출을 얼만큼 내줄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사실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에 이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매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평균 금리 더하기 한 지난 5년 동안 금리 동향까지 넣어가지고 앞으로 상승할 금리를 대충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스트레스 금리, 즉 가상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24년도 작년 2월달에 1단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가상 금리가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스트레스 기준 금리의 기준이 1.5거든요. 그 1.5에 25%인 약 0.38%를 얹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작년 9월부터는 이 기준에 약 1.5에 50%인 0.75를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 7월에 지금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3단계에 가면 DSR에 이제 1.5에 100%, 1.5%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LTV, DTI, DSR 수준으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 DSR에서도 가상금리가 앞서 말씀드린 1단계 0.8, 2단계 0.7, 그리고 3단계 1.5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스트레스 DSR 즉 3단계를 올 7월에 도입하게 되면 어쨌든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금 유동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부동산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과 같은 어떤 부동산 침체기는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송 교수님 지금도 힘든데 이것까지 실시되면 더 힘들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정말로 이게 잘못된 부동산 정책인데요. 우리가 DSR이 나왔는 배경을 보면은 2018년도에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절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입니다. 대출 한도를 줄여서 집 사는데 자기 부담금이 많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라. 근데 수요를 억제한 정책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왜 이걸 유지하느냐? 서울 수도권에는 공급을 하지 않았고 또 입주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에는 공급 부족이 발생했지만 우리 지방에는 공급 과잉이었죠. 그러면 이 지방에는 이 수요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수요 촉진 정책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DSR이든 이런 일반적인 DSR을 배제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관심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주 물량 때문에 그간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입주 물량이 3만 4천 세대, 24년도에 2만 4천 세대. 우리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초과 공급 가행이 된 거죠. 초과 공급 가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고 역전세가 생기고 깡통 전세, 거기다가 기존의 구축 아파트도 팔리지 않아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지금 65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24년도에는 32만 호가 입주를 했다가 26년도에는 절반이 15만 호로 감소합니다. 거기다가 서울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만 호인데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7천 호로 감소합니다. 거기다가 27년도도 감소합니다. 이게 아파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찍어낼 수 있는 빵과 달라가지고 지금 공사하더라도 입주까지 가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걸 가정해 보면은 이미 26년도에는 입주 대란이 발생할 것 같다. 많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서울 수도권의 공급 촉진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공급 과잉이었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금 수도권과 지방을 이원화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원래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 송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이제 물량이 감소하는 게 어쩜 보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주택법 적용해서 시행 방식으로 빠르게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부지 매입부터 입주까지 최소 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건축비 상승 등과 같은 어떤 수익 구조가 악화되어서 주택 공급이 한없이 뒤로 미루어진다면 또다시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해야 되고 하는 네. 사안입니다. 들어보면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책정돼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규 공급을 하게 되면 분양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송 이사님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건설 공사비 지수가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한 30%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3.3제곱미터당 평당 분양 금액인데, 서울의 가격 올란 걸 보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35%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와 전국 평균은 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대구는 아직은 이 신규 공급에 대한 가격 반등이 덜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구는 지금까지 후분양 아파트로 진행되는 것들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 상승이 제대로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격 상승이 도래되는 것이 앞으로 1, 2년 있으면 서울 못지않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올라갔을 적에 옆에 것도 동반 상승하는 배경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싸진 분양 가격으로 인해서 또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분양 가격은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부동산 시장이 좀 혼재되는, 또 아니면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주요 변수는 항상 금리하고 붙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걸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2,000조 돌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걱정이죠. 그래서 금리 문제는 정부에서도 쉽게 한쪽만 보고 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금리 문제와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에 놓여 있을지 이 교수님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에 따른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 효과의 크기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 부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더욱이 미국이 지금 관세 압박이 임박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 아닌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금리와 부동산은 상극입니다. 과거 이제 2013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하락한 금리 폭보다 22년도 한 해의 금리 인상폭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 22년도에 대구의 부동산 가격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제의 예상대로 금리가 올해 두 번 정도 인하가 된다면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를 조금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분명히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출금리는 지난해 하반기에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렸다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소비자 가계대출은 더 증가를 했어요. 금리가. 그렇다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올렸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금리 이득을 누려야 될 것을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2배 올려서 은행에서 이득을 취한 거죠.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가 금리를 인하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들한테 금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이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이 차익을 은행에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런 부분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수도권 가격 급등하는데 우리는 하락하고 있고 미분양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은 해줘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정책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송 이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실수요 위주만의 부동산 구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촉진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수요 촉진 가운데서도 돈 있는 좀 부자, 그다음에 돈 있는 부자들이 집이 한 개,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을 샀을 적에 세금적인 부담을 완화해 줘야 되는데 이게 취득세 중과세 완화입니다. 지금 집을 사게 되면은 8%, 12%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거는 잘못된 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대사업자의 등록사업자를 이게 비아파트 부분과 아파트 부분 총망라해서 다 적용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에서 양도소득세 한시적인 감면이 필요한 조치가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고 이 부동산의 현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앞서 송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된 부동산 시장, 꼭 굳이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나 또는 이런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대구 지역의 주거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거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가 아닌 어떤 거주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실수요자들이라든지 또는 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주택 시장 문턱을 조금 더 높은데 이걸 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핀셋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건강한 어떤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사실은 좀 보면 형평성 논란이 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좀 뒤로 하고 실수요자들의 어떤 구매 능력을 좀 고려한 지역형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든지 또는 그들만을 위한 어떤 지역형 세제 감면 대책 그리고 대출 규제의 어떤 예외 규정들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토크는 대구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송원배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이사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온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연예계 소식입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김새로운 배우가 숨졌습니다. 연예계만 유독 엄한 잣대 그리고 마녀 사냥식 비판이 팽배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 김새로운 배우가 이 연기 천재라고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고 난 뒤에 왜 이럴까를 돌아보게 되네요. 고 김새로운 배우는요, 2010년에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국민 아역 배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청룡 영화상 최연소 신인 여우상을 받는 등 이 총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요, 모든 활동을 중단을 했었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 배우가 보인 행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곱지 않은 시선이 자꾸 더 씌워졌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본 인근 상가 등의 피해 변제를 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세론 배우는 본인의 SNS에 자필로 긴 반성의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앞서 진 빚 때문에 이 생활고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조차도 이 진정성을 의심한 유튜버, 우리 사이버 레카라고 부르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요. 또 조회수를 위해서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거나 보도하는 언론의 재생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연예나 스포츠 관련 뉴스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유튜브나 이 당사자 SNS로 악플은 옮겨갔습니다. 이 한 작가는요, 이래도 안 죽을래 하는 인격 살인 수준이라면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무감하고 이 공론장이 이 처형장이 된 사회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반문을 올렸고요. 또 한 정신의학과 전문가는요, 이 실수하고 낙오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우리 사회 모습이 마치 오징어 게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신들은요, K-팝, K-드라마가 급성장을 했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외모나 행동에 있어서 이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 한국 스타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음주운전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음주운전 한 사람들 두둔할 생각은 저도 전혀 없습니다만 같은 공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연예인들에게는 조금 가혹할 정도로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대식, 구작은, 김형동, 이 경북을 지역구로 든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윤종근, 김용만 의원도 있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바로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요. 후보자 697명 중에서 8.1%인 57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의원들처럼 국회 입성을 해서 민생을 챙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요. 음주운전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불이익 요소로 주고 있긴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이죠. 윤창호법 시행 이전의 전력들이라서 대상이 안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음주운전을 은폐를 하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김세론 배우 같은 경우에 이미지로 먹고 사는 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독 가혹한 잣대, 비판에 시달리지 않았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앞서 설리 그리고 이성균 배우도 마찬가지로고요. 이 당사자들 해명의 기회도 없이 소비가 계속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극적인 콘텐츠나 기사를 소비하는 개개인들의 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요. 건강한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실수의 중함에 따라서 또는 그 실수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딱 그까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죠.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23년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진행을 둘러싸고 이 주최 측과 대구시가 충돌을 빚었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축제를 막아선 대구시의 잘못은 인정을 했지만요. 이를 지시한 홍준표 시장의 책임은 묻지 않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대구 퀴어 문화 축제는 대구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이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문화 축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물론 인근에서 이 반대하는 상인들 그리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그간 평화적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인 2023년에는요, 좀 행사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도 될 것 같은데요. 홍 시장이 SNS에 불법을 강조를 하고 또 인근 상인들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물론 적법한 집회라고 이를 기각을 했습니다. 또 집회 당일에요. 이 행사를 위해서 주최 측이
무대 차량, 이 부스 설치를 위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자 이 대구시가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서 이를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이 집회는 이 적법한 집회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요, 사상 초유의 행정기관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퀴어 주최 측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후 1, 2심 법원은 이 집회 자체는 적법하였음을 인정했지요? 1심 재판부에 이어서 항소심 재판부도요, 이 집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 불가결한 권리로 이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 시장은요, 집회와 별개로 도로 점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도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집회 허가제를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집회 신고 시에 따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를 하면 집회에 쓰이는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이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이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한 집회를 막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시가 주최 측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달라진 점은 홍 시장 개인에 대한 부분만 달라졌네요. 피고 측은요, 홍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지시를 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홍 시장이 SNS에 글을 올리고 당시 현장에 가서 한 발언들을 보면 집회를 저지하는 행위는 홍 시장의 지시, 관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무대와 설치를 위한 이 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조치가 도로법상 인정되는 도로관리청의 이 포괄적인 관리권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이 홍 시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주최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기본권보다 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권이라고 보면서도요, 집회를 이를 제한한 행위가 중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요, 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머리 자르기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대구시의 잘못이 명백한 걸로 밝혀진 만큼 홍 시장 책임도 명백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자, 법은 경찰보다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강력한 저지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 판결이 다른 방향, 다른 쪽으로 해석될 여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요, 오늘 대구에서 열리는 행사 소식입니다. 이 세계 육상 연맹이 3년 연속으로 골드 라벨로 인증한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늘 오전 곧 시작됩니다. 네. 보통 해마다 4월에 열리는데 올해는 시기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4월 초에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해 대구 대회가 끝난 뒤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절에 맞춰서 좀 개최를 추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기 변경이 검토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회 때요, 4월 초이긴 했지만 기온이 다소 높았거든요. 높은 기온에 기록이 저조했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대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평균 기온이 5도에서 10도 요 사이에서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2월 넷째 주 일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는요,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인데요. 이 전 세계의 1,100여 개 코스 마라톤 대회 중에서 이 코스와 참가 선수 등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평가 기준을 통과를 해야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골드라벨 인증 대회가 25개거든요. 지난해보다 20개가 줄었는데도 대구가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높이 살만한 일입니다. 네. 예.
규모도 역대 가장 큰 규모이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부문에 14개 나라에서 62명, 그리고 국내에서는 96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고요. 동호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포함하면 이 총 참가자 수가 지난해 2만 8천여 명에서 올해는 4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 대회가 끝난 뒤에 대구 마라톤 상금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뛰어넘게 책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 4배 16만 달러로 늘려졌습니다. 2시간 3분에서 5분대 기록을 보유한 정상급 마라토너 8명이요.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골드라벨 인정도 받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이건 아주 긍정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난해 출발지 바꾸면서 나타났던 문제들 다시 점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는요, 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을 해서 이 같은 코스를 도는 루프 코스였는데요. 지난해부터 이 대구 스타디움을 출발을 해서 청라언덕, 서문시장, 수성못 등 이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를 거치면서 도는 순환 코스로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이 출발지 병목 형상을 줄이기 위해서요. 코스별 출발 시간을 4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간격을 좀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진행 요원도요. 지난해보다 2,000명 늘렸습니다. 다만 오르막이 마지막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수들의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대회가 끝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미 교통 통제가 좀 시작된 구간도 있지만요. 대회가 시작되는 즈음부터 해서 범원의 거리, 동대구역 그리고 유라역 등 이 대회 코스를 중심으로 교통 통제가 곧 시작이 됩니다. 이 밖을 오늘 나서실 때는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그 중에서도 도시철도로 이용해 달라고 대구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혜 기자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한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 유튜브, 그리고 MBC 100분 토론 등에서 당의 성격을 중도 보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겨레는 임기가 정해진 당대표가 어떠한 토론이나 논의도 없이 당의 정체성을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고, 경향신문도 당 정체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한 것은 느닷없고 적절치도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진보는 선 자리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유럽에서 진보 정당이라면 사회당, 녹색당 등을 말하는데 한국의 진보당, 정의당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봅니다. 한편 보수 정당이라는 독일의 기민당은 한국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절대적 평가 기준을 통해 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선언을 통해 그 이념적 위치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유권자의 표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냉엄한 정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선언이 바로 현실적 이익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한 정치학자는 유권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가치의 일관성이라며 자칫 믿을 수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줄 경우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책과 이력에서 평가받는 것이지 선언으로 획득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